되겠죠? 실제 집행해야 됩니다. 2단계에서는 외부 채용, 승진, 전보 등 여러 가지 인사, 행정 활동이 상호 연계 조정돼야 된다. 여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인사 행동이 아니고 이게 행정. 자, 평가 단계가 있겠죠? 인사행정 시행 결과 성과를 분석 평가해가지고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추출해서 다음 계획 수립에 적정하게 완료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인력 계획이 있게 되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모집, 인력을 모집해야 되겠죠. 모집이 뭐냐? 모집이라는 것은 그 의의를 보면은 사회 각 기관에서 기여진 유능한 사람이 공직에 지원하도록 유인하는 인사 기능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어요. 모집 정책은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흡수되도록 해 하므로 인사행정 성공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모집 정책은 소극적인 모집 그리고 적극적인 모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극적인 모집은 부적격자를 제거하면 된다 입장을 취함으로 유능한 인재를 공적으로 유인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 정책은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적극적인 모집 정책을 써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모집 정책은 공직 외에도 어떠한 조직에서든지 반드시 필요하죠. 단순히 부적격자만을 제거하는 건 너무 소극적이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서, 그러니까 모집에 응모할 때는 보통 지원서를 제출하고 모집기관에서는 지원서와 첨부된 부속 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 쉽게는 뭐 여러분 학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랄지 뭐 이런 거 써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원서 많이 내죠. 그 지원서가 필요한 이유는 모집, 채용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에 우선 부적격자를 제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자격 요건 관련해서 보면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의 자격 요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식, 기술 위주 시험을 치러할 때 행정 발전에 효율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자의 가치관이나 태도 등에까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행정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취 의욕, 창의성, 장래 지향성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된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성,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격 요건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교육의 정도와 종류, 그리고 직무의 성격, 그리고 책임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학력과 정식 학교 교육을 요구할 것이다. 어떠한 종류의 교육과 전문 지식을 요구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 제도화에서 이 모집 관련 학력 제한을 뭐 철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연령, 그러니까 공무원을 모집할 때 직력과 직급에 따라 응시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너무 나이 많은 사람을 뭐 경찰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할지 그러기는 좀 부적절하죠. 자, 우리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5급은 20세, 32세, 6, 7급은 20세, 35세, 8, 9급은 18세, 28세까지로 응시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요건으로 주민 일것 이것을 섭취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제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제와 관련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고장 출신으로 공무원을 임명하게 되면 생계비 부담이 적고 예양심이 높아서 지역 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우수한 인재를 폭넓게 발탁해야 한다는 취지와는 상반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이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 제도가 있는데요. 시험이라는 건 지원자들 가운데서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 펜들턴 서비스 액트, 펜들턴 시빌 서비스 액트에서도 나왔지만은 정실주의나 역관제, 정실주의는 네포티즘이라고 보통 부르죠. 학연, 지연, 그리고 밖에 여러 연고에 따라서 우대하는 거. 이런 정실주의나 역관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공개 경쟁 시험이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또 가장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 채용 시험은 공개 평등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공무 단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 뭐 관련해서 뭐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 또 공무원 채용 시험이 차별적이다, 뭐 법원에서 많이 다투지죠. 그래서 이제 채용 시험, 공무원 채용 시험은 그 인사 행정에 있어서 그 선발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함으로써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적합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시돼야 하는데, 이 시험의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지원자들의 우열의 순위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하고, 합격 후 행동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장래의 근무 능력 발전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은 우리 펜들턴 액트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지금 현대 민주국가에서 가장 바람직한 공직 선발 제도를 추측이 된다고 봅니다만은 또 비판도 많아요. 첫째, 시험은 인간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는 것이라 절대적인 정확성을 기할 수 없고, 창의성과 같은 중요한 능력은 전통적인 시험 방법을 측정하게 됩니다. 창의성, 기존 지식 위주의 시험을 보통 실시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공직 적성 시험이랄지 그자의 어떤 개인적 특성 관련한 시험 영역이 있죠. 시험은 장래 발전할 공무원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을 식별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인력이 돼야 되는데 인력, 맨파워, 인력이 돼야 되는데 자본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시간에 피에르 부르도와 뭐 프랑스 그랑제골 체제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시험에 한번 합격함으로써 자신들만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사회자본, 문화자본으로서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특권층 특권층을 형성할 뿐이고, 그 어떤 그자의 어떤 기본적인 인력으로서의 어떤 부분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 시험 공개경쟁 시험에 합격했다. 더 열심히 해서 공부하고 많은 업적을 남겨 일을 해야 되는데 무사한 일하게 그만둔다. 그럼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은 장래 발전된 응시자의 잠재 능력보다 현재의 직무 수행 능력을 알려줄 수 있을 뿐이다. 그 잠재 능력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험제도 변천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1기는 이제 49년, 1949년부터 60년, 2기는 1961년부터 62년. 이때는 뭡니까? 4.19 혁명이 발생하고 장면내각이 다시 됐죠. 의원내각제가 우리 헌법 헌정사상 유일하게 의원내각제가 실시된 그 한 해입니다. 그리고 제3기는 이제 5.16 군사혁명이 나고 대통령 제한법 있죠.
제 시대 왔죠? 어, 그 이제 시험 그래도 변천 설명에 이어서 이제 시험의 기회, 자, 시험 실시 기관에서는 시험의 실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서 시험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직무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채용할 자들이 담당할 직무가 무엇이냐. 그건 시험의 내용도 달라지고 그러겠죠. 시험의 내용은 채용 예정직이 직무 종류, 성격, 자격 요건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job analysis, 소위 직무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험 방법. 시험의 기능이 지원자들 가운데서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채용 예정 직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험자가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시험 방법은 여기에도 있지만 필기 시험, 필기 시험, 실기 시험, 면접 시험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보통 한 가지만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되게 몇 가지를 혼합해서 이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1차 객관식 필기 시험을 보고 2차 주관식 필기 시험을 보고 또 뭐 소방직 공무원이랄지 이런 실기 시험도 보나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인성이랄지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 면접 시험을 본달지 인성과 세계관이랄지 뭐 윤리의식, 가치관 뭐 이런 걸 면접 시험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지원자의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되어야 하고요. 시험에 있어서는 이 매주 측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의 지지, 출제된 시험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도 그 시험이 타당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시장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인적 자원이 적은 경우에는 출처 수준을 낮춰야 될 것이고 인적 자원이 풍부한 경우에는 출제 수준을 높여서 우선 이제 선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시험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그 비용과 효과, 코스트 베니피트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시험이라 할지라도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면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시험의 효용성이라고 할까요? 직무 수행 능력의 현실성과 장래성을 예측하고 이를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을 개발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시험의 효용성이 필요하고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시험의 타당도, 신뢰도, 난이도, 객관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네. 자, 타당도, 먼저 타당도 보겠습니다. 타당도라는 건 뭐냐? 그 시험이 측정하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측정은 응시자의 시험 성적 과 채용 후 근무 성적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시험 성적은 우수한데 채용 후 근무 성적이 나쁘면은 이 시험의 타당도가 좀 타당도라는 건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시험의 어떤 효과성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도 측정은 근무 성적의 평등을 전제로 해서 이제 보완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무 성적은 능력만 시험 잘 보고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근무 의욕에 대한 것도 반영되기 때문에
근무의혹 측정 같은 건 채용 당시 시험에서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시험의 타당도가 항상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신뢰도라는 게 있습니다. 신뢰도라는 것은 시험이 측정 수단으로서 갖는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험의 시간을 달리하여 치르는 경우에도 그 결과가 유사하면 그 시험의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당도는 이제 그 후에 어떤 근무 성적까지 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시험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시험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것이고, 이제 신뢰도라는 건 그 시험을 직접적으로 측정 수단으로서 갖는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배경하에서 시험을 실시했다. 유사한 결과가 나오더라. 그럼 그 시험은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시험엔 난이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험을 실시하는 목적이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을 분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합니다. 너무 시험이 쉬우면은 다 맞춰. 우리 대한민국의 뭐 국가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틀릴 사람 거의 없잖아요. 무궁화라고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객관도라는 건 채점이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성별, 지역, 종교 등 시험 후 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객관도가 없으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타당도도 기대할 수 없겠죠. 그렇죠? 객관도는 시험이 신뢰도가 있기 위한 뭐 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시험의 타당도, 신뢰도가 있어야 또 타당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시험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죠. 뭐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필기시험이라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필답 기술식 시험을 말하는데 가장 오래되고 보편화된 시험 방법이죠. 필기시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이제 주관식 시험, 뭐 객관식 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주관식 시험 보통 논문식이라고 하죠. 객관식 시험은 뭐 사지선다형이랄지 또 단답형 문제랄지 OX 문제랄지 답안 작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기시험이라는 것은 응시자들에게 도구나 기구를 써서 실제 일을 해보도록 해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실기시험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채점할 때 객관도나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의 종류에 면접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한 유형이 되는데 이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실기시험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개인의 성격, 형태, 특성 등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고 인물의 종합적 평가를 할 수 있고 뭐 사고 방식을 평가하고 수 있고 성격, 태도의 평가가 가능하고 상식이나 전문 지식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류 전형 형식의 한 시험이 있습니다. 서류 전형은 당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 기타 특수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평가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후 목적에 따라서 일반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업적 능력 검사, 뭐 성격 검사, 뭐 신체 검사 이렇게 분류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경쟁성에 의해서도 공개 경쟁 시험, 특별 채용 시험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적성 검사 같은 건 특수한 분야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언어 능력, 음악 능력, 손재주 등을
측정할 때 이제 적성 검사가 사용되고요. 뭐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은 뭐 신체 검사를 할 때 체력 검사 같은 걸 해야 되겠죠. 경쟁성에 의한 분류로 뭐 공개 경쟁 시험, 특별 채용 시험, 공무원 신규 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 펜들슨 액트도 그렇고요. 그러나 공개 경쟁 시험에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특별 채용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특별 채용은 현직자의 사기 문제랄지 정실 인사 문제 등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죠. 자, 제5절은 임용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임용제도의 개요라고 할까요? 간략히 보면은, 근데 임용의 요건, 임용이 뭐냐? 임용이라 하면 공무원 관계를 발생, 변결,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공무원 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로는 신규 채용, 변경시키는 행위로는 승진, 전직, 전보 뭐 등등 있고,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면직, 해임, 파면 등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임용권은 5급 이상 경우 소속 장관의 지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요. 임용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할까요? 보면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의 교부 형식 이해하겠습니다. 임용 후 효력 발생 시기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고요. 임용일자 소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무로 인해 공무원이 사망한 때는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해서 추수하는 일부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신규 채용 이란 개념이 있어요. 신규 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공무원법 28조 2항에 열거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특별 채용할 수 있어요. 이 신규 채용은 외부로부터 임용, 내부로부터 임용이 있는데요. 내부로부터 임용은 현직 공무원에 대해 승진, 전직, 전보 등의 임용 행위라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자, 승진 임용이 있습니다. 승진이라는 것은 하위 계급에서 상위 계급으로 임용되는 걸 말하고요. 승진이 있게 되면 책임이 증대되고 보수가 증가하고 사회적인 위신이나 지위가 높아지겠죠. 적정한 승진은 공무원 사회의 사기 진작, 활력소 제공 등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승진 제도를 둠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승진 인원과 신규 채용 인원 간의 적정한 비율 유지가 필요하고요. 승진의 기준을 실적에 둘 것인가, 경력에 둘 것인가. 아까 뭡니까? 제가 메리트 시스템, 시니어리티 시스템 얘기했었죠. 자, 우리 New Public Management, 그러니까 기업적 성격의 국가, 예? 신자유주의형 어떤 경제 효율성에 기반한 어떤 국가, 이런 국가들은 메리트 시스템을 선호하겠죠. 전통 관료제를 유지하는 어떤 음,
전통 국가 모형에 따르면은 시니어리티 시스템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승진의 상한 계급을 둘 것인가를 고려해야 되고요. 승진 임명에는 일반 승진, 공개 경쟁 승진, 특별 승진입니다. 일반 승진은 가장 보편적인 승진 방법이고 승진 후보자 명부 순서에 의해 승진 임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공개 경쟁 승진은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의 경우 소속 기관에 관계없이 승진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 경쟁 승진 시험에 합격한 자를 임명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5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행정고등고시 합격 5급 공무원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공직에 진출하지 않은 하급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5급 승진을 위해서 이 공개 경쟁 승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네, 특별 승진이 있어요. 특별 승진은 창안상 수상자 등 특별한 경우에 승진 후보자 명부 순서에 관계없이 승진 임명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승진 요건 및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되겠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 연수를 정해두고 있는데 승진 최저 소요 연수는 당해 직급에서 3급 이상의 경우 3년 이상, 4, 5급은 5년 이상, 9급은 한 2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직, 전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무원이 이제 동일한 직위에서만 근무하게 되면 나태해지고 근무력이 떨어지고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정 기간이 지나면 자리를 옮겨서 새로운 일을 새로운 분위기에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직, 전보 등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직 전보는 행정의 능률화, 민주화에 공헌하게 되고 전부와 전직은 동일한 직급 간의 변동이기 때문에 상이한 직급으로 이동되는 승진이나 강임과는 구분되고 행정기관 간 이동되는 인사교류, 파견, 견임 등과도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겸임이라는 것은 본직을 보유하면서 다른 기관의 직무를 겸해 수행하도록 하는 임용행위를 말하고요. 파견이라는 것은 소속은 본직 기관에 두고 다른 기관의 업무 지원을 위해 또는 교육 훈련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급 분지관들을 외교 관서에 파견해서 외국 그래서 근무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 경험을 얻게 한다거나 또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해 가지고 사정 업무 관련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거나 이럴 수 있겠죠. 네. 자, 우리 공무원 임용까지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제4장 공무원의 능력 발전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